한평생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일본 기술의 자존심이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돈을 다 빨아들일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인데요. 일경 7천조가 한국에 쏟아지게 된 그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는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 IT 전문지의 수석 기자 켄지, 일본 도쿄에서 나고 자란 언론인입니다. 이른 아침 제 사무실 창 너머로 도쿄의 스카이라인이 희미하게 보이더군요. 벽면에 걸린 낡은 액자들 속에서 젊은 제 모습이 웃고 있었습니다. 1985년 소니 워크맨이 세계를 정복하던 시절, 저는 그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취재했던 기자였죠. 일본 반도체가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그 황금기, 제가 쓴 기사들은 늘 일면을 장식했었습니다. 그때 받은 언론상 트로피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책장 한켠에 늘어서 있더군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노트북을 켜자 뉴스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삼성과 SK가 오픈 AI와 손잡고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든다는 소식이었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HBM 월 90만 장 공급, 서남권 AI 데이터 센터 구축, 이런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제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턱을 괴고 화면을 노려보는 제 얼굴이 모니터에 비치더군요.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불편한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20대 후배 타나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죠. 노트북을 들고 제 책상 앞에 서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에는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AI 시대의 주역이 되고 있다고, 삼성과 SK의 추진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냐고 말이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 도쿄타워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근본 없는 조급증일 뿐이라고, 기술의 깊이도 안정성도 없는 사상 누각이라고 말입니다. 돌아서서 타나카를 마주봤을 때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세대의 간극을 느꼈죠. 그는 분명 한국의 역동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배인 제 앞에서 감히 반박할 수는 없었겠죠. 잠시 후 편집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든 제 귀에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번 한국의 AI 프로젝트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기회라고, 현지에 가서 객관적인 르포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이라 그 단어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허점을 찾아내라, 거품을 폭로하라, 일본의 위기감을 자극할 무언가를 가져오라는 뜻이었겠지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저는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가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낱낱이 파헤쳐 오겠다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편집장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삼성과 SK의 로고가 오픈 AI 로고와 나란히 놓인 사진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죠.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1980년대부터 써온 취재 수첩이었죠. 첫 페이지에는 제가 신입 기자 시절 적었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자, 그것이 기자다 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 문구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타나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죠. 정말 한국에 가실 거냐고, 어떤 기사를 쓰실 계획이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내 임무라고 말이죠. 하지만 타나카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존경과 실망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그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저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후지산이 희미하게 보였죠. 한때는 세계 경제의 정상이었던 일본, 이제는 중국과 한국에 밀려 3위로 떨어진 나라. 제 조국의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국 그 나라에 대한 제 편견과 자존심이 뒤엉켜 있었죠. 하지만 기자로서의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짐을 싸면서 옛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990년대 초 삼성 반도체 공장을 취재했을 때의 사진이었죠. 그때만 해도 그들은 우리를 따라오는 추격자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오픈 AI와 손잡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니 시간이란 참 잔인한 것이더군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거리는 여전히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지만 어딘가 활력이 빠진 것 같았죠. 젊은이들의 표정에는 패기보다는 체념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으로 일본 신문을 펼쳤습니다. 한면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침체에 대한 우울한 기사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작게 한국 기업들의 약진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신문을 접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취재에서 반드시 그들의 허상을 벗겨내고야 말겠다고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해 목포로 향하는 KTX에 올랐을 때 저는 일부러 창가 자리를 피해 복도 쪽에 앉았습니다.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제 편견이 흔들릴까 두려웠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목포역에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님께 목적지를 알려드리고는 일부러 스마트폰의 지도 앱을 끄고 제가 일본에서 준비해온 종이 지도를 펼쳤어요. 최신 기술에 의존하는 한국인들과 달리 저는 아날로그의 정확성을 믿는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하지만 종이 지도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목포의 거리는 제 지도에 표시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신도심이 생기고 도로가 확장되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죠. 택시에서 내려 걸어 다니기 시작했지만 점점 더 미로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한참을 헤매고 있을 때였어요. 노점에서 붕어빵을 굽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고는 다가오셨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이냐고 물으시는 그분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제가 찾는 주소를 보시더니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갓 구운 호떡을 하나 봉지에 담아 제 손에 쥐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돈을 드리려 했지만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셨죠. 맛있게 드시라고 목포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뜨거운 호떡을 들고 서 있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순수한 친절 앞에서 제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도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계산된 전략일 거라고 제 편견의 벽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걸어가니 목포 근대 역사거리가 나타났어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적산가옥들이 즐비한 거리였죠.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남긴 건물들을 한국인들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니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건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낡은 일본식 건물의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완전히 현대적으로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 최신식 에스프레소 머신, 그리고 초고속 와이파이까지 갖춘 카페였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카페 한쪽에서는 젊은이들 서너 명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화면 속 상대방은 금발의 유럽인들이었죠. 스타트업 투자 관련 미팅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커피를 주문하러 카운터로 갔을 때 바리스타 청년이 밝게 인사했어요. 혹시 서울에서 내려온 직원이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목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목포가 이제는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아오는 도시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관광객들이 북적였고 상점들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쇠락한 지방 도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오후에는 목포시청으로 향했습니다. 투자 유치과 과장님과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30대 중반의 여성 공무원이 저를 맞이했는데 그녀의 첫인상은 강렬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자마자 저는 공격적인 질문을 시작했어요.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는 없는지, 원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외국 자본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등등 날카로운 질문들을 연달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띤 채로 태블릿을 꺼내 각종 데이터와 차트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환경 영향 평가 결과, 주민 공청회 기록, 투자 조건 비교 분석표까지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의 논리적인 설명이었어요. 각각의 우려 사항에 대해 해외 성공 사례와 비교하며 설명하는데 그 중에는 일본의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본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깊이 연구했다고, 특히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개발 사례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죠. 그리고는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물론 저희는 의사결정과 실행 속도에서는 일본보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지적인 패배감을 맛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공격이 완벽하게 방어당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공을 당한 기분이었죠. 인터뷰가 끝나고 시청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그녀와의 대화에서 저는 한국의 새로운 세대가 가진 역량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단순히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략적이며 글로벌한 시각을 갖추고 있었죠.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할머니의 노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알아보시고는 반갑게 손을 흔드셨어요. 호떡 맛있었냐고 내일도 오라고 하시는 그 순수한 미소 앞에서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을 때 도쿄 본사에서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빨리 한국의 문제점을 찾아 기사를 송고하라는 편집장의 독촉이었죠. 하지만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목포의 야경이 보였어요. 유달산 아래로 불빛들이 반짝이고 멀리 바다 위로는 거대한 크레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내일은 삼성과 SK의 협력 업체들을 방문할 예정이었죠.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호떡 냄새와 젊은 공무원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믿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목포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반도체 협력 업체로 향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관련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오픈 AI와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이곳도 24시간 풀가동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주차장이었어요. 새벽부터 출근한 직원들의 차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전기차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류인데 이곳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죠. 안내를 맡은 김 부장님은 40대 초반의 엔지니어였습니다. 방진복으로 갈아입으면서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 없이는 삼성의 HBM도 SK하이닉스의 HBM도 완성될 수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바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숨은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클린룸으로 들어가는 에어샤워를 지나면서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1990년대 일본 반도체 공장을 취재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자부심과 여유가 넘쳤는데 이곳은 전투를 치르는 군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생산 라인에 들어서자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대의 최첨단 장비들이 쉴 새 없이 작동하고 있었고 모니터마다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태블릿을 들고 분주히 오가며 장비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쪽 구역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번쩍이고 모니터에는 에러 메시지가 떴죠. 생산 라인의 핵심 공정 중 하나에서 이상이 감지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즉시 라인을 정지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관리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본사에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하느라 최소한 서너 시간은 걸렸겠죠. 하지만 이곳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고음이 울린 지 30초도 안 되어 5명의 엔지니어가 현장에 모였어요. 그들은 AR 글래스를 쓰고 허공에 손을 움직이며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빠르게 지시를 내렸죠.
한 명은 장비 내부를 점검하고 다른 한 명은 소프트웨어를 체크하고 나머지는 전후 공정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소통 방식이었어요. 큰 소리로 보고하거나 토론하는 게 아니라 AR 글래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각자가 발견한 데이터가 즉시 모든 팀원의 시야에 표시되었고 인공지능이 가능한 원인들을 확률 순으로 제시했죠. 10분이 지났을 때 팀장이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미세한 온도 변화로 인한 센서 오작동이었어요. 그녀는 즉시 보정 작업을 시작했고 나머지 팀원들은 영향받은 제품들을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5분 만에 라인은 정상 가동을 시작했죠. 김 부장님이 제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진화한 모습이라고.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정확하고 효율적인 속도라고 말이에요. 일본의 신중함도 좋지만 AI 시대에는 이런 민첩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에 휴게실로 갔을 때 방금 문제를 해결했던 팀장을 만났어요. 27살의 젊은 여성 엔지니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죠. 어릴 적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며 자랐다고 도레몬과 건담을 정말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상 속의 로봇이 아니라 그 로봇을 실제로 움직일 반도체를 만드는 현실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녀의 눈빛에는 일본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이제는 자신들이 더 앞서 있다는 당당한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하루 몇 시간이나 일하느냐고, 이런 강도 높은 업무가 힘들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자부심이 더 크다고. 자신들이 만든 부품이 들어간 HBM이 오픈 AI의 차세대 AI를 구동시킬 거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일본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반도체 산업의 토대 위에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이에요. 겸손함과 자신감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룬 그녀의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장 투어가 계속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목격했어요. 생산직 직원들도 모두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는 AI가 담당했고 인간은 AI가 놓칠 수 있는 예외 상황들을 관리했죠. 완벽한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의 표정이었어요. 일본 공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친 표정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있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것처럼 활기가 넘쳤죠. 쉴 새 없이 울리는 생산 설비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김 부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작년 대비 생산성이 40% 늘었다고 올해 안에 생산 규모를 2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오픈 AI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거라고도 했죠. 지방의 작은 도시에 있는 이 공장이 세계 AI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제가 찾아온 것은 한국의 약점이었는데 오히려 무서운 잠재력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조급증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과 만나 엄청난 경쟁력으로 변화하고 있었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 위로 삼성과 SK의 로고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새로운 엠블럼이 막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곳에서 본 것들은 그것이 허황된 꿈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운전기사님이 물었어요. 공장 견학은 어떠셨냐고.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죠? 라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가슴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떠나 해남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운전기사님은 신나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솔라시도 프로젝트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이 어떻게 에너지 전환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는지 쉴 새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그의 말을 흘려들었지만 어느새 귀가 쫑긋 세워지고 있었죠.
해남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본 광경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드넓은 벌판에 거대한 크레인들과 중장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인상적인 건 현장 입구에 설치된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었죠. 실시간으로 공사 진행률과 탄소 배출량, 안전 지표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박 상무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50대 중반의 베테랑 엔지니어였는데 눈빛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제게 안전모를 건네며 말했죠. 오늘 보실 것은 단순한 공사 현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입니다. 트레일러를 개조한 현장 사무실로 안내받았는데 내부는 마치 나사의 관제센터 같았어요. 대형 모니터 수십 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3D 지도 위에서 실시간으로 공사 현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도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죠. 박 상무님이 태블릿을 하나 건넸습니다. 최신형 아이패드였는데 화면에는 AR 앱이 실행되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서 이걸 들고 부지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황량한 공사 현장에 태블릿을 비췄는데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화면 속에는 2028년 완공될 미래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현실의 크레인과 덤프트럭 위로 홀로그램처럼 초고층 빌딩들이 솟아올랐어요. 하늘에는 드론 택시가 날아다니고 도로에는 자율주행 전기버스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해상에는 거대한 풍력 발전기들이 늘어서 있었고 건물 옥상마다 태양광 패널이 반짝였죠. 더 놀라운 건 디테일이었습니다. 태블릿을 확대하면 건물 내부까지 볼 수 있었는데 스마트 오피스와 녹색 정원, AI가 관리하는 주차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어요.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지만 이것은 불과 3년 후에 현실이 될 계획이었습니다. 박 상무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 모든 게 한국 기업들의 기술로 만들어진다고 삼성과 SK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될 그린 에너지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사용될 거라고 했죠. 오픈 AI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친환경 인프라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사 현장을 둘러보던 중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노동자들의 임시 숙소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낡고 지저분한 컨테이너 막사가 아니었죠. 깔끔한 모듈러 건물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었고 중앙에는 잔디 광장까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부를 구경시켜준다는 박 상무님을 따라 들어갔는데 더욱 놀랐어요. 개인 샤워실이 딸린 1인실, 체육관, 도서관, 심지어 PC방과 노래방까지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은 호텔 뷔페 수준이었고 메뉴판에는 할랄 음식과 비건 옵션도 표시되어 있었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교육센터였어요. 퇴근 후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는데 드론 조종, 3D 프린팅, 스마트 건설 장비 운용 등의 강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노동자가 VR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가상 공간에서 크레인 조종을 연습하고 있었죠. 박 상무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한 일용직이 아니라고 미래 도시를 만드는 파트너라고 했어요. 공사가 끝나면 상당수가 이 도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될 거라고, 그래서 미리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개발, 그것이 진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말했죠. 저녁 시간이 되자 노동자들이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표정은 밝았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건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치고 무표정한 얼굴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 노동자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면서요? 우리 현장 어떠냐고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묻는 게 아니겠어요. 박 상무님과 함께 현장을 나서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해도 품질에는 문제가 없느냐고 말이죠.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빠른 것과 성급한 것은 다르다고, 우리는 AI와 빅데이터로 모든 공정을 최적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석양빛에 물든 공사 현장이 장엄해 보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마치 미래를 향해 팔을 뻗은 거인처럼 서 있었죠.
태블릿 화면에서 봤던 미래 도시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운전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일본 기자님도 놀라셨죠? 우리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정말 하고 있다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며 현재에 안주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와 규모, 그리고 비전의 크기에 저는 압도당하고 있었죠. 내일은 땅끝 마을에서 누군가를 만날 예정이었는데 과연 그곳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땅끝 마을로 가는 길은 예상보다 험했습니다.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따라가는 동안 차창 밖으로는 거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마치 제 마음속 갈등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이 작은 정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깊게 팬주름과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오랜 세월 바다와 함께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던 분이 바로 이 어르신이었죠. 70대 후반의 전직 원양어선 선장이셨습니다. 인사를 드리자 어르신은 느릿느릿 일어나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악수는 따뜻했습니다. 일본에서 왔다고 하니 반갑다며 젊은 시절 일본 어선들과 함께 조업했던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죠. 어르신은 저를 마을 끝 작은 전망대로 안내했습니다. 오르는 길이 가팔랐지만 어르신의 걸음은 당당했어요. 정상에 올라서자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는 해상 풍력 발전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어르신이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조류의 방향을 아시겠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저 물살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죠. 젊을 적에는 저 변덕스러운 바다가 원망스러웠다고 하셨어요. 배를 뒤집고 그물을 찢고 때로는 동료들을 앗아가기도 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거친 바람과 파도가 우리를 먹여 살릴 보물이 되었다고, 저기 보이는 풍력 발전기가 그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어요. 우리 민족은 늘 그래왔다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다고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독립의 열망으로, 전쟁의 폐허를 한강의 기적으로, IMF 위기를 IT 강국의 발판으로 바꿨다고 말씀하셨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망대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어선 부품이 놓여 있었어요. 녹슬고 부식된 닷과 체인, 그리고 낡은 나침반이었습니다. 어르신이 그것들을 하나씩 만지며 말씀하셨죠. 이것들이 자신의 젊은 시절을 함께한 동료들이라고,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한때는 생명을 지켜준 보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녹슨 닻을 쓰다듬으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배도 항구에만 정박해 있으면 이렇게 녹슨다고, 계속 바다로 나가 파도와 싸워야 쌩쌩한 기운을 유지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이셨죠. 나라도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일본을 떠올렸습니다. 한때는 세계를 호령했지만 이제는 항구에 정박한 채 서서히 녹슬어가는 거대한 배 같았어요. 반면 한국은 거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작지만 강한 어선 같았습니다. 어르신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 손자가 삼성전자에 입사했다고, 그 아이가 만드는 반도체가 미국 회사의 인공지능을 움직인다니 신기하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못 배우고 가난했던 자신의 세대가 흘린 땀방울이 결국 이런 결실을 맺었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바다를 바라보던 어르신이 갑자기 제게 물으셨습니다. 일본은 왜 멈춰버렸을까요? 라고 말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르신은 제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풍력 발전기의 날개가 천천히 돌아가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죠. 저 발전기들이 돌 때마다 젊은이들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전망대를 내려오면서 어르신이 들려주신 마지막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1970년대 원양 어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널 때 일본 어선들은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한국 배는 고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원들은 밤낮 없이 일하며 기술을 배웠고 결국 일본 못지않은 어획량을 올렸다고 했죠. 그때 배운 게 있다고 하셨어요. 장비가 부족하면 사람이 채우고 기술이 모자라면 열정으로 메우면 된다고, 그게 바로 한국인의 DNA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산업도 AI 프로젝트도 모두 그런 정신의 연장선이라고 하셨죠. 마을 입구까지 배웅해 주시면서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일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도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위로에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일 수밖에 없었죠. 차에 올라타 마을을 떠나면서 백미러로 어르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정지에 다시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거친 파도와 평생을 싸워온 그 작은 거인의 뒷모습이 왜 그리 크게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어르신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멈춰 있으면 녹슨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한국인의 DNA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봐야 한다. 이 모든 말들이 제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어요. 호텔방에 들어와 창밖을 보니 목포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인들의 열정처럼 느껴졌어요. 노트북을 켜고 오늘 하루를 정리하려 했지만 키보드 위에 올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믿어온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을 따라오는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이미 우리를 추월했죠.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일본에 돌아가서 무엇을 써야 할까요? 호텔방에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취재한 내용들을 노트북에 옮기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본 것들과 본사가 원하는 기사 방향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쿄 편집장의 전화였어요. 시계를 보니 일본 시간으로는 자정이 넘었는데도 전화를 한 걸 보면 꽤나 조급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편집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왜 아직 기사를 송고하지 않았냐고, 한국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은 준비되고 있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의 목포 야경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하다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편집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복잡할 게 뭐가 있냐고, 한국의 거품을 폭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삼성과 SK가 오픈 AI와 맺은 계약 규모를 아시냐고, HBM 월 90만 장이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고 물었죠. 편집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독자들이 원하는 건 일본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기사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노트북 화면을 둘로 나눴어요. 왼쪽에는 블랙록의 최신 투자 보고서를 띄웠고 오른쪽에는 일본 경제연구소의 전망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두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일 정도로 대조적이었죠. 블랙록은 한국을 아시아의 엘도라도라고 표현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갖춘 나라, 기술과 제조업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나라라고 극찬했어요. 특히 삼성과 SK의 반도체 기술력은 향후 10년간 글로벌 AI 산업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유일한 해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본 보고서는 우울했어요. 축소되는 일본의 미래와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부터가 패배주의적이었죠. 인구 감소, 혁신 부재, 리스크 회피 문화가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의 경쟁력 상실은 치명적이라고 지적했죠. 숫자들이 더 잔인했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GDP 대비 세계 1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 AI 관련 특허 출원은 아시아 2위였어요. 반면 일본은 모든 지표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혁신 지수는 10년 전보다 떨어졌고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죠. 저는 다시 제가 쓰던 기사 초안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거품, 모래 위의 성이라는 제목이 화면 상단에 있었어요. 그 아래로는 한국의 조급증, 기술 깊이 부족, 과도한 정부 개입 등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제가 일본을 떠나기 전에 준비했던 편견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문장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직접 본 한국은 전혀 달랐으니까요. 삼성 협력업체의 젊은 엔지니어들, 목포시청의 당찬 공무원, 솔라시도의 미래 비전, 그리고 땅끝 마을 노인의 지혜까지 모든 것이 제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결심했어요. 기존 기사를 지우지 않고 그 아래에 빨간색으로 새로운 문장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편견과 진실이 한 화면에서 싸우는 듯한 모습이었죠. 한국은 거품이 아니라 실체였다. 조급증이 아니라 민첩성이었다. 따라하기가 아니라 혁신이었다. 이런 문장들이 빨간색으로 화면을 채워갔어요. 쓰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제 신념 체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제 취재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신입 기자 시절 적었던 문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자, 그것이 기자다. 저는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황금기를 취재했던 기록들, 소니와 파나소닉의 성공 스토리, 반도체 제국 일본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록은 뜸해졌고 최근 페이지들은 거의 비어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멈춘 게 아니라 제가 멈춰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실을 보지 못했고 편견의 안경을 쓴 채 세상을 바라봤던 거죠. 진실을 추구해야 할 기자가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수첩의 마지막 장을 찢어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말이죠. 그 종이를 노트북 화면 옆에 붙이고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제목부터 바꿨어요. 잠들지 않는 거인 대한민국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제가 목격한 진실들을 하나씩 써 내려가기 시작했죠. 편집장이 원하는 기사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 양심에는 부끄럽지 않은 기사였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목포의 새벽은 아름다웠습니다. 항구에는 어선들이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도시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새로운 하루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기사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아니, 완성할 수 없었다는 게 맞겠네요. 제 안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40년 된 기자의 자존심과 진실을 마주한 한 인간의 양심 사이에서 말입니다. 오늘은 인천공항으로 가는 날이었는데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침 일찍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목포에서 서울까지 그리고 다시 인천까지의 긴 여정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결정을 내려야 했으니까요. 버스가 전남 평야를 지나갈 때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들판이 보였습니다. 봄을 준비하는 농부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죠. 문득 일본의 시골 풍경이 떠올랐어요. 거기서는 대부분 노인들만 남아 있었는데 이곳은 젊은이들도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들어서자 도시의 활력이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을 지날 때는 대형 전광판에 삼성과 오픈AI의 협력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시민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라운지로 들어갔어요. 조용한 공간에서 마지막으로 제 기사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자 어젯밤 작성한 2개의 기사가 화면에 나타났죠. 하나는 편견으로 가득한 원래 기사, 다른 하나는 진실을 담은 새로운 기사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두 기사를 번갈아 읽었어요. 원래 기사는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였지만 공허했고, 새 기사는 거칠었지만 진실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편집장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가? 아니면 제 양심을 따를 것인가? 그때 옆 테이블에서 젊은 한국인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그들은 벤처 투자자들인 것 같았는데 실리콘밸리로 출장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 때라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취재 수첩을 꺼냈어요. 이 수첩에는 제가 한국에 오기 전 준비했던 편견들이 가득 적혀 있었죠. 한국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비판할 거리들, 일본의 우월성을 증명할 농어들이 빼곡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면서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것들이 정말 제가 쓴 것인가 싶을 정도로 편견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은 열등감과 질투심의 표현이었죠. 저는 수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라운지 한쪽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걸어가면서 한 장씩 찍기 시작했어요.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제 40년 편견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찢어버리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죠. 다시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망설임 없이 편견으로 가득한 원래 기사를 삭제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사의 제목을 다시 한번 수정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미래, 일본이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적었죠. 기사를 마무리하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목포시청에서 만났던 그 젊은 여성 공무원이 서 있었습니다. 파리 OECD 포럼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라고 했었죠. 그녀도 저를 알아보고 가볍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깊이, 정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 인사였죠. 그녀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저는 그 자세를 몇 초간 유지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오만함에 대한 사죄였고 한국의 역동성에 대한 경의였으며 한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는 의식이었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있었어요. 좋은 기사 써주세요. 진실된 기사를요. 라고 조용히 말하고는 자기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제가 기자인 걸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진실을 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기사를 검토했어요. 더 이상 한국을 깎아내리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목격한 혁신의 현장들, 만난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미래 비전이 담겨 있었죠. 물론 이 기사가 일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인천공항의 웅장한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그것도 한국이 이룬 성과 중 하나였죠.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앞서가기 시작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멈춰 서 있는 동안 그들은 계속 달려왔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쿄 편집장이었어요. 기사는 준비됐느냐고, 일본 독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쓴 거냐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죠. 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신 것과는 다를 겁니다. 라고 말이에요. 편집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지만 저는 이미 결심이 선 상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바로 송고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후회는 없었습니다. 기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선택을 한 것이니까요. 기내에 앉아 창밖을 보니 한국의 대지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무거운 진실을 전해야 했죠. 그것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도쿄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취재를 마치고 생방송으로 보고하는 날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일본 시청자들, 특히 편집장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두려웠으니까요. 방송국 로비에 들어서자 후배 타나카가 달려왔어요. 그의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선배님, 편집장님이 굉장히 화나 계신다고, 미리 원고를 검토하고 싶어 하신다고 전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일주일 전 한국으로 떠날 때와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뭐랄까, 오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은 얼굴이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진실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의 표정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생방송 10분 전 대기실에서 최종 원고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편집장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제가 보낸 기사 원고를 들고 있었죠. 그가 원고를 책상 위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켄지, 자네 정신이 나갔나?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국을 찬양하는 광고 카피를 쓴 건가? 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진실입니다. 라고 말이죠. 편집장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우리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라고. 일본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당장 원고를 수정하지 않으면 방송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주변 스태프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편집장님, 저는 기레기가 아니라 기자입니다. 4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거짓을 쓴 적이 없었고 오늘도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제 조국 일본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편집장과 저는 한동안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정적이 이어졌어요. 생방송 5분 전 조연출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시간을 알렸습니다. 편집장은 이를 악물고 저를 보더니 책임은 자네가 지는 거야 라고 내뱉고는 대기실을 나갔죠. 스튜디오로 들어가면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수백만 일본 시청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간 불이 켜지고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앵커가 제 소개를 하고 이제 제가 말할 차례였죠. 저는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 저는 한국의 허상을 벗기겠다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죠. 그리고는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목포의 젊은 공무원이 보여준 비전, 반도체 공장의 놀라운 혁신 속도, 솔라시도의 미래 도시 계획, 그리고 땅끝 마을 노인이 들려준 한국인의 DNA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특히 삼성과 SK가 오픈 AI와 손잡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규모와 의미를 상세히 전했습니다. 말하면서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던 스태프들도 점차 제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표정도 진지해졌고 카메라맨들도 더욱 집중해서 촬영하고 있었죠.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다시 일어서려면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쟁자로부터도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자세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방송이 끝나자 스튜디오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 정적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죠. 저는 일어나 인사를 하고 스튜디오를 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뉴스룸의 전화기들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대였는데 곧 모든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죠. 저는 항해 전화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스태프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PD가 놀란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켄지상, 믿기지 않겠지만 대부분이 격려와 감사의 전화라고, 용기 있는 보도에 감동했다는 시청자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전했어요. 심지어 재방송을 요청하는 전화도 쇄도한다고 했습니다. 후배 타나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달려왔어요.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저널리즘을 보고 싶었습니다. 선배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도 뭉클했어요. 편집장은 구석에 서서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황,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존경심이 섞인 표정이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뉴스룸을 떠났습니다. 방송국을 나와 거리로 나왔을 때 도쿄의 밤거리가 새롭게 보였어요. 여전히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변화를 향한 용기,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이었죠. 집으로 걸어